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따 유튜브로 보실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경기 브루클린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요즘에 브루클린은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안젤로 러셀이 컴백을 한다든지 캠 토마스가 복귀를 한다든지 대신에 DFS 슈로더 이런 애들이 나갔죠. 팀적으로 변화가 되게 많은 상태인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내일 지금 캠 존슨이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브루클린 남은 애들 가운데 가장 여러 팀들이 탐내고 있고 인기가 높은 선수예요. 카메론 존슨 요즘 활약 좀 볼게요. 일단 올 시즌 전체로도 야투율 49%, 3점이 43.6%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최근 12월 달 들어서는 더 잘합니다. 야투율 5할에다가 3점이 45.7%예요. 그 경기당 22.5득점으로 팀의 거의 뭐 2옵션급 활약을 해주고 있는 중인데 이만큼 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이기에는 아무래도 시모스는 좀 수비적인 역할이 있는 선수고 그래도 뭐 어시스트나 이런 운영도 해주는 선수인데 캠 토마스랑 이 디안젤로 러셀은 조금 더 수비는 안 되고 스코어링에 가까운 선수들이잖아요. 디안젤로 러셀이 오면서는 얘가 또 핸들링 좀 좋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구역까지는 허용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를 막 헤집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루클린이 저는 이제는 좀 언더보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이 상황에 캠 존슨이 지금 아웃인 거는 꽤나 문제가 될 것도 같아요. 팀적으로도 캠 존슨에 대한 이런 상태들을 보면은 얘가 생각보다 마이너스 플러스 수치가 막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아. 1점밖에 캠 존슨이 있는 게 이득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라고 봐요. 근데 캠 존슨이 빠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득점이 한 4점가량 빠지는 게 보이고 실점도 캠 존슨이 없어지니까 한 3점가량 빠진다. 이래서 종합적으로는 캠 존슨이 없으면 7점가량 언더로 간다는 소리가 되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는 지난번에 이제 골스전에서는 물론 이제 백투백인 것도 있었지만은 엔비드가 뛰었는데 그냥 그날은 골스가 3점도 막 50% 넘게 터지고 너무 좋은 경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자연재해를 맞았다 그런 느낌인데 엔비드는 백투백을 안 뛰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전부 백투백이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허우적대는 모습들 전부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일단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는 오바 보는 게 맞아 보이긴 해. 일단은 필라델피아 저는 엔비드가 돌아오고 나서 보여주는 활약들을 보면은 확실히 많이 좀 올라오긴 했다. 아주 막 100%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여전히 뭐 몸 상태도 그렇고 좀 굼뜬 것도 그렇고 100%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공격 면에서는 본인의 활약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엔비드가 있는 게 확실히 필라델피아에는 득점 생산력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맥시가 오락가락 한다든지 우브레가 지금 또 나올 가능성이 적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폴 조지나 맥시가 좀 못해주는 것도 있어. 그건 맞는데 저는 일단은 뭐 캠 존슨이 빠진 건 꽤나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브루클린 아직 사실 더 봐야 됩니다. 캠 토마스도 복귀한 지 이제 한 경기 됐고 디안젤로 러셀도 2경기 뛰었는데요. 디러셀이 컴백하고 나서 2경기 모두 113점이었거든요. 그렇게 점수가 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브루클린도 느리고 필라델피아도 느린 팀이지만은 215.5는 요즘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오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필라사이드가 땡기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올 시즌의 색깔을 봐도 지금 정상적인 시즌이 아니죠. 원래 같으면 필라가 동부에서 최 이제 상단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기도 아니기도 하고 필라가 6.5여도 브루클린이 뭐 탱킹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것도 좀 까다로운 기준점인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디트로이트는 지금 아이비가 없다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도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막판에 뭐 점수가 안 난 것도 그렇고 백투백일 때 굉장히 약해요. 이제 아이비의 빈자리에다가 마커스 세서라든지 뭐 홀랜드 이런 애들을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까놓고 보니까 오늘 비즐리도 되게 못했었고 디트로이트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었어요. 샬럿이란 약간 좀 늪팀이랑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고전을 많이 했었고 올 시즌도 백투백일 때 1승 5패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아이비가 없는 이런 공백도 좀 노출될 염려가 있고 디트로이트가 그 전까지는 되게 오바팀의 양상으로 잘해왔었어요. 여기에 있는 뭐 야투 성공률이나 뭐 이제 수비 같은 부분에서 전부 다 탑5 혹은 바텀5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오바팀의 성질이 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238점이 나고 직전 경기는 뭐 양쪽 둘 다 100점도 못 넘기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도 이런 오바세가 조금은 꺾일 것 같아. 요즘에 올랜도랑 샬럿 이런 언더팀들이랑 했을 때 전부 200점도 간당간당 하거나 200점도 안 나는 경기 그랬었는데 지금 미네소타는 여기에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최근에 미네소타가 8경기 동안 3점은 좀 잘 들어가지만 남은 지표들은 전부 좋지 않다 이랬었는데 자 미네소타는 최근에요 일정들이 매우 빡빡했었어요. 제가 최근에 15경기 이 기간 동안 백투백은 거의 없었는데 미네소타의 최근 15경기 상대들을 말씀드리면은 클리퍼스, 레이커스, 클리퍼스, 골스,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뉴욕
골스, 애틀랜타,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보스턴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여기 중에서 아마 이때 좀 골스가 약간 5할 승률이 안 될 때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5할 승률 이상의 팀이에요. 매우 일정이 빡빡했다. 근데 그 기간에도 얘네들이 9승 6패였었거든요. 특히 한창 막 되게 잘 나가던 기간에는 수비도 살아나고 좋은 기간도 있었는데 뭐 뉴욕전 이후로는 최근에 이제 8경기 동안 3승 5패여가지고 제가 여기는 8경기 약간 흔들리는 시점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미네소타는 너무 어려운 팀들만 상대를 했고 오늘 상대하는 디트로이트는 얘네가 올 시즌에 꽤나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뭐 6경기 동안 5승 1패죠. 그러기는 한데 지금은 백투백인데다가 확실히 지금 아이비가 없는 것도 좀 타격인 것 같고 오늘 경기도 꼬라집은 마테이가 많이 갔고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반대로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 패배는 했지만은 접전이었었고 3점 같은 게 꽤나 잘 들어가는 게 보였었거든요. 나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 미네소타 사이드를 좀 보고 싶습니다. 백투백이라는 상대가 백투백이라는 그런 이점도 있는데 6.5 정도면 미네가 원정에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218.5 이게 생각보다 요즘에 미네소타가 그렇게 언더팀은 아닌 느낌인데 디트로이트는 대놓고 오바팀이지만은 요즘에 올랜도, 샬럿 이런 애들이랑 경기를 할 때 점수가 너무 안 났다는 거라든지 좋은 공격 스윙, 아이비의 이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언더오버가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저는 이거는 오바 보고 있기는 한데 글쎄 오바가 날라면은 디트로이트가 훨씬 더 잘 넣어줘야 됩니다. 한동안은 오바로 제가 꿀 좀 빨았는데 요즘에는 지켜보고 싶은 시점이긴 하네요. 이거는요. 자 다음 이제 인디애나 경기 말씀드리면은 얘네들 얼마 전에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피닉스의 홈임에도 인디애나가 좀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날 할리버튼이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애들이 평균 이상의 활약을 해줬었어요. 인디애나가 그렇게까지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피닉스가 이날 뭐 듀란트도 엄청 잘하고 이랬는데 데빈 부커가요 이날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여섯 개 정도 못 나오다가 직전 경기에 복귀를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날 부커가 나쁘지 않게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벤치 퀄리티 차이도 많이 났고 그래서 경기는 결국에는 뭐 듀란트의 똥꼬쇼였는데 막판 가니까 힘도 많이 빠지고 해가지고 인디애나가 잡아먹은 경기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피닉스는 근데 부커가 돌아왔는데 직전 경기 때 야투율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20개 중에 6개 못 넣었고 지금 브래들리 빌이 직전 경기에 12분 뛰고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피닉스는 계속해서 빌, 부커, 듀란트 이 조합이 제대로 가동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도 빌이 막 경미한 부상이라 해가지고 오늘 경기는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피닉스는 빅3를 구성을 했지만은 그리고 생각보다 수비도 괜찮게 되는데 빅3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별로 없다. 이게 문제고 인디애나는 늘 상대팀의 리머텍 높은 이런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거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 데가 올 시즌 필드골 성공률인데 인디애나가 48.7%로 4등이고 피닉스가 46.7%로 10등이거든요. 둘 다 조금 높은 편인데 그 성격이 인디애나는 상대 리머텍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고 피닉스는 미드레인지의 팀이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 브래들리 빌 얘네들이 동시에 같이 코트 위에 있을 때 뭐 이런 득실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대단하게 지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보이는 거는 2점슛 야투율 60%가 넘게 찍힙니다. 다른 뭐 라인업들보다도 브래들리 빌, 듀란트, 부커 얘네 셋이 공동으로 코트 위에 있을 때가 미드레인지가 상대가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60%면은 정말 높은 거거든. 둘 다 약간 높은 야투율을 보여주지만 성격이 다르다 그런 느낌이고 저는 여전히 이게 피닉스가 요즘에 상태가 너무 안 좋기는 해요. 피닉스가 최근에도 많이 쳐받고 있기도 하고 특히 오늘 또 원정이잖아요. 7경기 동안 1승 6패고요. 원정에서는 지금 9경기 1승 8패입니다. 이 지경이어가지고 피닉스를 누를 수는 없는 경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인디애나도 그리고 할리버튼에 대한 의존도도 심한데 사실 요즘에 경기 보면 네마드 같은 애들 엄청 잘해주고 있고 뭐 시아캄도 평균 이상 활약하고 터너도 보면은 좀 재계약을 해야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해주긴 해줘요. 나는 기대치는 사실 인디애나한테 있기는 한데 부커, 빌, 듀란트가 제대로 가동만 되면 얼마나 무서운 팀입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승패는 가기 싫어. 근데 언더오버 상으로는 저는 둘 다 강점이 약간 다르다. 인디애나의 강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이제 너키치랑 오닐이 없거든요. 너키치는 나름대로 몸빵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닐은 수비적인 기여도 되는 선수인데 이런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인디애나는 본인들의 강점 플럼리 상대로는 꽤나 펼칠만 하다고 봅니다. 플럼리가 좀 파울 관리도 안 되고 한다면은
그 이고다로는 아무래도 높이가 낮죠. 그러다 보니 인디애나는 피닉스 상대로 림어택을 계속해서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반대로 피닉스는 지금 이제 인디애나의 수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시점은 아니고 부커, 빌, 듀란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득점력은 생각해줄만 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뭐 오바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피닉스의 상태 이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가기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기준점도 솔직히 말해서 낮은 것도 아니고 오바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시카고 대 뉴욕 경기입니다. 자, 시카고는 뭐 푹 쉬었고 뉴욕은 어제 오클라호마랑 굉장히 빡센 경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 이제 9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반대로 이제 오클라호마 13연승인가 그랬잖아요. 전반전은 뉴욕이 이기고 있었어요. 되게 잘 싸웠어. 뉴욕다운 색깔로. 근데 오클라호마의 3, 4쿼터 특히 4쿼터 때 오클이 막 상대를 압박하는 거라든지 뉴욕도 지친 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뉴욕이 패배를 했는데 아깝게 됐습니다. 뉴욕은 그래도 저는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상대가 오클이고 되게 혈전을 치르다 보니까 주전들 전원 40분을 뛰었거든요, 어제. 참 이 티보즈 감독의 색깔, 주전들을 너무나도 혹사를 시킨다. 안 그래도 지금 맥브라이드도 퀘셔너블이어서 못 나왔었고 로빈슨도 부상인데 그나마 땜빵을 해줄 애들이 다 많이 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뉴욕은 주전들에 대한 혹사가 높은 상황인데 이거는 일단은 저는 요즘에 시카고가 여전히 페이스는 빨라. 상위권으로 찍힙니다.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지난번에 워싱턴전에서도 오버게임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때 기준으로는 10경기 중에 3번이었었는데 워싱턴전도 언더가 났거든요. 그래서 11경기 중에 지금 8번이 언더인 셈입니다. 시카고는 최근에. 그리고 뉴욕은 얘네들 뭐 여기 지표상으로는 공격력이 좋아가지고 오바를 곧잘 찍는다 이렇게 되어는 있지만은 뉴욕도 사실은 야투를 아끼는 팀이고 상대를 좀 못 던지게 하는 팀이에요. 전반적인 템포가 빠른 팀이 아니야 뉴욕은. 얘네들이 야투가 터지면 오바지만은 적당히 터지면은 언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기준점도 꽤나 높은 편인데 이거는 뉴욕의 백투백 성적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뉴욕이 올 시즌 백투백에 3번밖에 안 했거든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뉴욕 닉스 올 시즌의 게임 로그인데 저는 이거 백투백 보는 방법 여기에 있는 날짜 계산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필라델피아랑 전날 경기를 해가지고 12점 차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시카고랑 해가지고 한 점 차로 경기는 점수가 엄청 많이 났고 이때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백투백도 한번 시카고랑 했었는데 그때는 홈에서 졌었다. 이런 건데 이날은 보니까 시카고가 야투가 엄청 잘 들어갔더라고. 그 다음에 또 백투백 브루클린 상대로 10점차 승리, 그 다음에 워싱턴한테 대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전날이나 뭐 이때나 뉴욕이 그냥 다 애들 갈았어요. 어제 뭐 40분 뛰었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뭐 한 30분만 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올랜도랑 경기를 해가지고 무난하게 승리를 했는데 다음날에 워싱턴이랑 연장 혈투까지 갔거든요. 뉴욕은 전날에 애들이 많이 뛰었어도 다음날에 백투백 때도 오지게 뛴다. 질 때도 뭐 크게 지는 편이 아니었었고요. 내일도 저는 뉴욕이 좀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않겠냐.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여요. 이 선수들은 그거에 익숙하기도 하고 저는 상성 면에서는 지금 뉴욕은 공수 양면에서 사실 전부 다 좋거든요. 그냥 이런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거슬리는데 저는 뉴욕이라면은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요즘에 시카고는 라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없으면 확실히 좀 공격력이 많이 빠지는 게 보일 지경인데 뉴욕에는 뭐 아누노비 같은 에이스 스타퍼도 있는 편이고 나는 상승면에서 뉴욕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제 뉴욕이 졌다고 한들 얘네들의 상승세는 지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건 뭐 뉴욕 사이드에다가 저는 235.5면 언더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카고란 팀의 색깔이나 뉴욕도 이런 야투 감에 따라서 언더오버가 많이 유동치는 팀이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사실 언더는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뉴욕을 조금 더 믿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제가 뉴욕을 좋아하는 색깔도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유타 경기인데 버틀러를 두고 마이애미의 수뇌부랑 갈등이 있습니다. 이 팻 라일리 사장이랑 갈등이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아마 마이애미를 떠나기 전까지 버틀러는 못 나올 것 같아요. 8경기를 징계한다고 하는데 최다 연봉자고 에이스인데도 얘가 조금 소극적일 때가 있다. 본인이 슛을 넣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 선두에 서야 되는데 선봉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2경기는 그런 게 조금 드러나긴 했었어요. 이런 버틀러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버틀러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격에서 득점이 많이 빠져요. 버틀러가 없으면. 대신에 수비적으로는 거의 뭐 변화가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버틀러가 빠지면 마이애미는 손해를 보는 팀이거든요. 언더오버는 오히려 오바로 간다고 하는데 8점가량 이런 경기력을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드러났었고 근데 뭐 버틀러가 올 시즌에 10경기를 빠졌는데 세보니까 그냥 5승 5패더라고요. 그래도 뭐 승패 자체는 그냥 반반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기력은 손실을 보는 편이고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유타인데요. 요즘에 저는 유타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콜린 섹스턴도 아마 유타가 탱킹을 원한다면 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얘 뭐 7경기 정도 평균 득점 22점에다가
그래서 슬래시 라인 같은 거 되게 좋고 TS 퍼센트 효율성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찍힙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타에서는 마카넨을 붙잡기로 한 이상 섹스턴은 트레이드 한다면 꽤나 가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인다. 유타가 얘네들이 작년만큼 홈에서의 이런 힘도 많이 안 보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얼추 많이 이긴단 말이에요. 점수도 곧잘 뽑고 거기에는 이런 섹스턴의 효과가 꽤나 보인다. 경기를 보면은 솔직히 히온테 조지는 마탱이가 간 놈처럼 보이고 섹스턴은 잘해요. 빅맨 활용도 좋고 얘네들이 그래도 조금 느린 팀, 마이애미도 페이스가 빠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뉴욕이라든지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이런 애들이랑 할 때는 사실 유타도 득점이 많이 안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경계가 되는데 그래도 나는 아까 버틀러가 빠질 때 마이애미는 딱히 이런 언더오버 상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었고 223이면 저는 만만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또 이제 히로 칭찬을 한번 할 게 있는데 자, 타일러 히로입니다. 위에 풀업이라는 거는 그 본인이 이렇게 막 드리블 쳐가지고 뭐 스텝백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본인이 올리는 이런 슈팅을 말해요. 딱 이제 패스 받아가지고 잡고 바로 올리는 건 캐치앤샷이고 본인이 찬스 만들고 공간 만들어가지고 쏘는 거를 이제 풀업이라고 하는데 개인 능력이 좋다는 지표입니다. 어쨌든 지금 버틀러도 오락가락하고 다른 애들이 안 도와주는 상황에서 지금 로지어의 영이 또 망한 상태고 아데바요도 개판이고 이런 와중에 마이애미를 지탱하고 있는 건 히로거든요. 히로의 폼은 여전하다. 그리고 유타 리그에서 앞선 수비력이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마이애미가 점수를 뽑아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보고 있고요. 7.5. 솔직히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는 못 보고 있긴 하겠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 손이 안 가. 그냥 다른 이유보다도. 유타가 얼마 전에 그냥 뉴욕한테 무참하게 패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전에 뭐 포틀랜드, 덴버, 필라델피아 얘네들한테 질 때도 나름대로 잘 싸운 게 있긴 했거든요. 콜린스도 돌아온 것도 그렇고 콜린스가 내일 뭐 퀘셔너블이라서 뛸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콜린스가 한 3-4경기 빠지다가 올 시즌에 거의 뭐 야투 한 3점 같은 거 40% 넘게 꽂고 있고 득점력도 20점이 넘는 그런 수준인데 얘가 돌아온 것도 점수 생산력에선 괜찮은 게 있죠. 저는 뭐 유타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계산이 안 서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다음 미러키 대 포틀랜드 경기인데요. 야 이게 또 참 요즘에 미러키가 이 새끼가 이상하게 기준점을 참 많이 받는단 말이야. 나는 미러키가 높은 핸디를 받으면은 별로 갈만하다고 생각이 안 돼. 이제 뭐 미들턴도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전에는 릴라드나 쿤보 이런 애들이 결장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감기였나 몸살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둘 다 복귀를 했지만은 릴라드가 2경기 연속으로 계속 부진합니다. 너무 안 좋아. 쿤보는 그래도 기본빵을 하는데 저번 경기에서 사실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좀 눈에 띄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러키가 지금 멤버상으로는 시즌 그 어느 때보다도 좋기는 해요. 미들턴도 있기 때문에 빅3가 다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애들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제는 뭐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미러키 경기는 핸디는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두 자릿수 핸디라면은. 물론 포틀랜드가 만만한 건 있어. 얘네들 홈에서는 막 덴버, 유타, 댈러스 서부의 빡센 팀들을 다 잡았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한테 무참하게 발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원정에서는 포틀랜드가 8연패 중이거든요. 포틀랜드는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이제 한 10점이 감소가 되고요. 실점도 한 6점 정도 감소가 돼가지고 원정에서는 되게 언더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러키도 얘네들의 색깔보다는 상당히 좀 점수가 안 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 보는 게 제일 나아 보여. 요즘에 포틀랜드가 운영상으로는 그 지난번 경기 때도 에이튼이 20분밖에 안 뛰었는데 그 아브디아를 스몰볼 센터로 두고 좀 이렇게 외곽 같은 거 창출을 한다든지 5 아웃 라인업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날에는 그냥 수비가 파괴가 되거든요. 특히나 상대의 쿤보 같은 인사이드 어택 머신이 있다. 그러면 포틀랜드가 그런 거 쓰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포틀랜드가 본인들의 전술을 곧잘 이렇게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언더 보고 있고요. 뭐 미러키의 승 정도야 볼만도 한데 얘네들이 뭐 그 브루클린한테도 진 것도 그렇고 믿음이 많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과연 쿤보나 릴라드의 이런 몸 상태가 얼마나 좀 회복을 했을지 그게 관건이고 그거는 미리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디는 피하고 싶고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아 이거 또 어려운 경기다. 샌안토니오 덴버 경기인데 오늘 경기가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었고 그리고 또 받아오는 기준점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요즘에 덴버의 모양새로는 그냥 오바팀의 색깔이 너무 많이 보인다. 서브력을 올리고 나서는 빨리빨리 하프코트 넘어가가지고 답이 없으면 그냥 요키치 주고 최대한 요키치 파생 효과로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오늘은 요키치 개인도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36개 중에 15개 넣었고요. 뭐 다른 애들도 좀 별로였어서 머레이도 그렇고 덴버는 오늘 좀 안 돌아간 날이었었는데 샌안토니오는 대신에 웬베냐마가 얘도 뭐 턴오버는 많았지만은
해결사적인 면모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바셀도 잘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덴버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봤는데 이게 또 언더가 났잖아. 223점밖에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 내일 238.5를 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덴버의 색깔로는 이거 언더는 못 가거든요. 근데 238.5 오늘 경기를 보니까 이거는 저건 너무 과하게 높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언더버는 못 갈 것 같고, 근데 또 샌안토니오가 오늘 뭐 덴버를 잡긴 했지만 기본적인 체급 자체는 그래도 덴버가 높기는 하잖아요. 샌안토니오 어디까지나 이제 웬메냐마 중심으로 팀을 꾸려가는 와중에 있고, 얘네들도 오락가락이 되게 심한 팀이에요. 그나마 이제 홈으로 오면은 원정일 때보다는 득점이 한 7점 많아진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직전 경기는 또 이제 덴버가 패배를 했지만은 오늘 또 샌안토니오 원정으로 가서 덴버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또 백투백 같은 거 까보면은 6승 0패로 덴버는 강했었고, 샌안토니오는 여기 백투백 중에 2승 3패인데 시즌 초반에는 웬베냐가 백투백일 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내일 혹시라도 웬베냐가 갑작스럽게 또 퀘셔널이 올라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제 분석을 할 때 덴버는 확연히 오바팀이고 샌안토니오는 요즘에 되게 수비가 좋게 찍히는데 요즘에 좀 언더 팀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샌안토니오가 뛰는 팀이랑 만날 때는 오바라고 했었는데 제 이제 예상이랑 달랐기 때문에 그냥 이 경기는 저는 관망하고 싶습니다. 패스할게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골스 대 멤피스 경기도 있는데요. 야, 이것도 분석이 또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자, 멤피스는 지금 부상자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모란트나 알다 막 이런 주 득점원들이 많이 빠진 것들, 그게 보이는데, 그래도 멤피스는 최근에 이제 모란트가 결장했었고 지난번 피닉스전까지 해가지고 그 두 경기 동안 페이스가 108.5가 찍히거든요. 멤피스는 애들은 많이 빠져도 얘네들의 운영 자체는 똑같다. 세크라멘토로 할 때로 점수가 엄청 많이 났었었죠. 애들이 많이 빠져도 얘네들의 기조는 비슷해요. 빠른 농구를 펼친다. 그런 것들은 똑같아. 매번 벤치 주전 시간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고 주전이 좀 고장 나더라도 벤치로 메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경기를 이제 좀 보면은 아무래도 좀 주 득점원들이 빠진 날에는 점수가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크같이 그냥 답 없이 서로 주고받을 때는 오바가 나는데 저번에 피닉스와의 경기는 뭐 오바 느낌까지는 많이는 안 났었고요. 그리고 골스는 또 이제 오늘 커리가 결장을 하게 됐잖아요. 저는 매번 커리가 빠지는 거는 언더오버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 경기는 이제 그 커리가 필라델피아 상대로 3점을 8개 쌓았고 다 넣었었잖아요. 그 밖에도 이런 로테이션 플레이어들 다 터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커리가 없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커리가 빠지면은 뭐 득점에서 손실을 보는데 대신에 수비는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14.7점이나 언더로 가거든요. 커리가 올 시즌 결장한 경기가 꽤 되기도 하고, 확연히 보이는 거는 골스는 커리가 빠진 경기는 언더로 엄청나게 간다. 대신에 이제 멤피스는 모란트가 빠지는 경우 결론적으로는 모란트가 있든 없든 간에 차이가 그냥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멤피스에서 모란트는 돌격 대장이고 팀이 조금 이제 뭐 끌려가거나 할 때 확실히 이제 딱 이제 경기를 휘어잡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 슈퍼스타예요. 그건 맞는데 워낙에 멤피스가 시스템적으로 잘 잡혀있다 보니까 모란트가 경기를 뛰든 안 뛰든 차이가 그냥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오죠. 이게 저는 많이 좀 다가오더라고. 그리고 얘네 둘 간의 맞대결, 지난번 맞대결은 그냥 멤피스가 개발랐습니다. 50점 차가 난 경기였었어요. 초반부터 이미 가비지였었고 골스가 이날 그냥 경기를 빨리 내줬거든요. 근데도 멤피스 혼자서 144점을 냈다 이런 경기였어서 오늘 경기는 234를 받았는데, 사실 나는 이런 데이터는 그냥 이건 멤피스의 색깔이야. 멤피스는 무조건 뛰는 팀입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야투가 조금 더 안 받는다 그럴 때는 언더가 나는 건데, 이게 골스에서 커리가 빠지다 보니까 조금 빡세. 골스는 커리가 없는 경기에서 평균적으로 210점이 났거든요. 근데 멤피스는 모란트가 있든 없든 간에 237.4점이에요. 아, 이거 멤피스는 졸라게 뛰는 팀인데 골스가 과연 맞춰줄까?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네, 물론 뭐 멤피스가 백투백일 때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이게 분석적으로 참 답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멤피스는 아무리 애들이 많이 빠져도 언더로는 못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오바를 봐야 되고요. 승패 사이드는 나는 멤피스 보고 싶기는 해. 골스에 확실히 커리가 막 얘가 뭐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 수비적으로 또 손실 보는 게 많다 이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치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커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스페이싱이라든지 경기의 뭐 템포적인 부분들, 운영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또 이제 골스에서 케본 루니 같은 애들이 몸빵 센터가 로테아웃이 된 거라든지 트잭되는 높이가 너무 낮다 그런 것도 이 ED 같은 이 피지컬 맨한테 인사이드가 파괴당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멤피스를 보고 싶기는 해요. 얘네가 백투백이어도 저는 멤피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데 분석적으로 답이 좀 안 나오는 경기 같아요. 오늘 경기가 너무 어렵네.
자, 마지막으로 클파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요. 자, 이 클리퍼스에서 이제 카와이가 오늘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작년에도 카와이가 복귀 전에 어땠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냥 20분 남짓 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투 같은 것들은 오락가락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카와이는 앞으로도 관리를 많이 받을 거예요. 백투백일 때 안 나온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받을 건데 그래도 막 모아나 보니까 카와이가 길게 부상을 하다가 복귀를 하고 관리받고 이런 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얘는 야투 50%, 3점도 거의 뭐 40% 근처, 득점도 한 20점 가까이 평이하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과연 카와이의 부상이 얼마나 회복됐을지. 얘가 작년 4월부터 경기 한 경기도 못 뛰었거든요. 부상이 얼마나 회복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클리퍼스는 하든 혼자 카와이가 없을 때 되게 나름대로 팀을 잘 이끌어왔는데 카와이의 복귀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카와이는 아무래도 공수 양면에서 다 보탬이 되는 선수고 무조건 플러스이기는 해요. 과연 이제 복귀한 당일부터 제대로 이제 뭔가를 보여줄지 그거는 애매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클리퍼스는 카와이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팀이었었고 코피, 대존주, 바툼까지 해가지고 윙자원들의 수비력이라든지 하든 옆에 던 이런 애들 파웰이나 주바치도 하든 밑에서 커리어 하이를 펼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꽤나 잘 짜여져 있는 팀이잖아요. 저는 터론루 감독도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클리퍼스는 카와이 복귀는 무조건 플러스고요. 자, 애틀랜타는 어제 이제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제가 오늘 레이커스 사이드랑 오바를 봤는데 나는 애틀랜타는 좀 레이커스한테 상성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 인사이드도 그렇고 사이즈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클리퍼스도요. 물론 레이커스랑 색깔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됩니다. 르브론이랑 하든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걔네 옆에 뭐 크리스티랑 던이랑 겹쳐지는 것도 있고요. 앤서니 데이비스랑 주바치를 뭔가 페어링하기는 애매한데 주바치도 올 시즌 커리어 하이에다가 특히 리바운드 면에서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팀이에요. 더구나 애틀랜타의 강점이 이 윙자원들인데 클리퍼스도 윙을 굉장히 두터운 팀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존주, 코피, 바툼 같은 애들을 쓸 수도 있고 파웨같이 날카로운 슈터도 있고요. 저는 이것도 상성 면에서는 클리퍼스가 애틀한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카와이가 돌아온 것도 그렇고 더구나 직전 경기 애틀랜타는 레이커스랑 하면서 충분히 많은 득점을 했는데 이게 3점을 34개 중에 6개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3쿼터까지는 무난한 오바였거든요. 4쿼터 때 오늘 39점이 나서 그렇지 참 억울한 언더였었는데 애틀랜타가 3점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도 그 점수를 냈다는 거는 저는 내일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이제 오늘이랑 이 언더워 차이가 많이는 안 나지만은 그래도 오바 정도는 볼만은 하겠다. 물론 클리퍼스는 언더팀인데 그래도 얘네들도 좀 뛰는 팀이랑 맞춰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애틀랜타가 백투백을 뛰고 왔다는 거 상성 면에서도 클리퍼스가 꿀릴 게 없다는 거 또 애틀이 원정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저는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그냥 오바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애틀한테 한번 당했지만 그래도 애틀은 오바를 봐야 되는 팀이라고 봐요. 자, 첫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경기인데요. 뭐 재밌을 만한 경기죠. 요즘 같은 시기면은 뉴캐슬이 원정이어도 이거는 뉴캐슬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뉴캐슬이 얘네가 메뉴도 고든, 이삭, 조엘링턴 전방자원들의 컨디션이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었고 리그에서 지금 4연승 중이에요. 중간에 뭐 리그컵이 하나 껴있지만은 EPL 4연승 그 기간 동안 13득점 0실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금 요즘에 뉴캐슬의 창끝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 이삭 알렉산더 이삭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근 7경기 8골 2어시거든요. 그냥 엄청 잘하고 있어.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중이죠. 이런 와중에 있어서 뉴캐슬이 상당히 잘 나간다 이런 건데 뭐 토트넘은 얼마 전에 또 이제 울브스랑 비겼습니다. 뉴캐슬은 좋은 기록 이어가고 있는 반면 토트넘은 요즘에 썩 좋지 못하다. 대충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토트넘은 멤버상으로도 우도기, 반더펜, 로메로, 비카리오 지금 수비진 쪽에 딱 다 구멍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벤탄쿠르까지 경고 누적으로 징계 결장이라 가지고 더 헐거워졌습니다. 반대로 뉴캐슬은 이제 파비안 샤르 경고 누적 징계 말고는 전부 장기 결장자들이에요. 현재 상황상으로는 여러 면에서 또 뉴캐슬이 좋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이 홈이고 얘네들 홈에서는 또 이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여태 이제 양 팀의 맞대결상으로는 그 EPL 무대에서 총 189골이 나왔고요. EPL의 여러 맞대결들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이 나온 그런 매치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뉴캐슬의 득점력이 확실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토트넘의 게임 플랜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오바 게임도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뉴캐슬의 폼 같은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가지고 뉴캐슬 승에다가 오바 그런 쪽으로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베네치아 대 엠폴리인데 요즘 들어서 베네치아가 은근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코모랑 유벤투스 얘네들이랑 비긴 거 시작으로 칼리아리를 잡기도 하고 나폴리한테도 되게 잘 버티다가 아깝게 졌거든요. 얘네가 이제 강등권이긴 하지만은
특히 요즘에는 베네치아가 생각보다 상대하기 빡세요. 반면에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얘네는 홈에서는 언더팀, 원정에서는 그래도 홈보다 승점도 잘 챙겨가고 골 같은 것도 골잘 넣는다 이랬는데 오늘은 원정입니다. 직전 경기 홈에서 또 언더가 안 떴었고 지기까지 했고요. 원정에서는 점수 적당히 나고 홈보다 승점을 더 벌어들였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엠폴리 감독이 다베레사 감독이거든요. 제가 이분을 말씀드릴 때는 작년에 레체에서 시즌 초반에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시즌 초에 이런 펌핑 능력이 좋은 감독인데 올해도 이제 엠폴리 와서는 요상하게 막 시즌 초반에 강한 압박이랑 수비로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시즌 중반에 들어감에 따라서는 확실히 하향세에 들어섰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다베레사 감독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레체 맡을 때 올 시즌 엠폴리 맡을 때 시즌 초반은 되게 좋은데 점차 갈수록 별로예요. 뭐 엠폴리는 얘네들은 뭐 오랫동안 유망주를 발굴하는 능력이 좋고 나름대로 세리의 잔류 빈도도 높은 그런 팀이지만은 또다시 저는 엠폴리를 원정에서 승리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여전히 뭐 이제 콜롬보나 에스포지터 이런 유망주들이 포진한 공격진이라든지 이스마일이 중심의 수비 라인 이런 엠폴리의 스쿼드가 저는 베네치아보다는 밸류가 높아 보이지만은 이게 엠폴리 요즘 분위기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베네치아는 이제 에우제비오 디프란체스코 감독이 짬밥도 있는 감독이고 요즘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고배당 쪽으로 무승부라든지 햄무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피오렌티나 대 나폴리 경기 해볼게요. 자, 얼마 전에 피오렌티나는 유벤투스랑 되게 재밌는 경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 막 리그에서 8연승 달렸다, 본인들 뭐 기록 타이 기록이다 이랬는데 연승이 끊기고 나서 살짝 이제 하락세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유벤투스 원정이라는 되게 힘든 일정을 묵해낸 건 칭찬을 할 만합니다. 잔부상 많던 유망주 소틸이 복귀 이후에는 요즘에 꽤 잘하고 있기도 하고 이날 또 동점골 넣었거든요. 그리고 모이스 킨도 친전팀의 비수로 꼽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피오렌티나는 저는 문제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가지고 포백 보호가 안 된다든지 팀의 부상 이탈이 많다든지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할 거는 해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다른 팀들 리그 내 경쟁자들이 전부 막 어렵게 주마다 2경기씩 할 때 얘네들은 되게 편한 일정을 치러 왔습니다. 유럽 대항전은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리그에서 2위 자리에 있거든요. 남들보다 일정이 편하다. 주전들에 대한 이런 기용 빈도가 높다. 그래갖고 좀 경기력 편차도 많이 안 나고 또 이제 윙어들의 폼이 오락가락할 때 요즘에는 다비드 네레스가 나폴리의 해결사거든요. 네레스가 되게 잘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폼도 죽었었던 라스파도리를 고미로 써가지고 살려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콘테 감독이 리그레이스는 잘 굴리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나폴리 역시나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도 좀 꾸역승이 많았었고 이 피렌체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홈이라고 해도 사실 피렌체를 보기는 어려운 거는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폴리 경기를 볼 때마다 얘네가 꾸역승은 있지만 솔직히 막 좋은 축구를 하는 게 보이진 않는다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저는 무승부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해주는 거 그러면 뭐 나폴리가 더 보이긴 한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갖고 보는 거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한다면은 저는 무승부가 제일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베로나 대 우디네세 대결인데요. 되게 좀 의외성이 다분한 놈들의 대결입니다. 특히나 이제 베로나가 그 이제 볼로냐 홈이 되게 빡센 곳으로 유명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 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 볼로냐는 홈에서 AC 밀란, 인터밀란한테만 졌고 나머지는 전부 패배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렵다는 볼로냐 원정을 베로나가 잡아냈습니다. 선제 실점을 하고도 역전승까지 이끌어냈었어요. 물론 이거는 좀 볼로냐 입장에서 운이 없었던 게 초반에 잘하다가 골대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수, 루쿠미가 헛짓해가지고 실점하고 그리고 이제 또 포베가가 퇴장당하고요. 자살골도 나오고 이러면서 재수없던 일들이 진짜 어셈블로 터진 경기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베로나가 뭐 뽀록골이든 간에 상대 실수든 간에 본인들이 다 압박을 잘하고 몇 없는 기회를 살려가지고 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베로나는 참 의외성이 다분한 놈들이다. 그 어렵다는 볼로냐 원정에서 승리까지 하고 오고 이제 우디네세는요 직전 경기 때 토리노한테 홈에서 2골을 앞서 나갔어. 근데 후반 들어서는 확실히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게 보였었고 아쉬운 수비력으로 동점까지 내줬습니다. 그리고 뭐 그전에도 피오렌티나가 이때 되게 폼이 안 좋다고 했었죠 아까. 피렌체가 흔들리긴 했다지만은 얘네들을 뭐 원정에서 잡는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디네세는 지금
순위상으로도 9위에 있고 이 중위권 치고는 스스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은 애들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급으로는 우디네스가 앞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를 주력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고배당이 낫다는 생각이고 고배당을 간다면 저는 뭐 무승부나 이런 거보다 그냥 우디네스의 원정승을 보는 게 제일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또 이제 양 팀의 색깔을 생각하면은 오바도 뭐 못 볼 건 없을 것 같다. 그런 마인드이긴 합니다. 고배당을 가더라도 좀 도전적인 입장 그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